비웃음은 아니어도 웬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냐는 정도는 됐다. 연서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갑작스레 한기가 들어 바르르 떨었다. 아, 그럼 누구시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등산을 할 만한 복장은 아닌데. 등산? 이번엔 그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하긴, 등산을 할 만한 복장은 아니죠.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여긴 제게 추억 어린 장소입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오늘도 그러려던 참인데 먼저 온 손님이 계셨네요. 아, 그리고 제 복장 말이죠. 남자가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제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막 나온 참입니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춰 아래를 보았다. 절벽 아래. 멀리서 무슨 불빛이 어른대기는 했다. 하긴 산허기에 작은 카페나 식당을 내는 것이 요새 유행이라고는 했다. 시가지에서는 특이해 보일 그의 복장도 이 주변과는 퍽 어울렸다. 그래도 그러기엔 꽤 깊은 산중이다. 대충 둘러대는 말일지도 모른다. 연서는 그를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보낸 다음 구조대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후자의 경우 운이 나쁘다면 결정을 내린 연서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일단은 절벽 끄트머리에서 좀 멀어지기 위해 몸을 세웠다. 아, 제가 방해했네요. 아무튼 이만 가려던 참이니까 하시려던 대로. 짧은 비명이 마치 신호탄 같았다. 그를 피해 구조대를 부르려던 연세의 계획이 무참히 깨어졌다. 하여튼 오늘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 기분 나쁜 매일부터 시작해서 산에서 길 잃고 이번엔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그녀는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녀는 떨어지는 찰나에 생각했다. 하필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 떨어지는 바람에 시체는 늦게 발견되겠지. 오늘 뭘 챙겨서 나왔더라? 그것에 따라서 내 죽음을 평가할 텐데. 유서는 없었으니 단순한 실족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겠지. 운 나쁘게 어떤 살인마에 대한 수사에 혼선을 주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죽음만이라도 나를 그대로 알아줄 수는 없으려나. 이 끔찍한 일의 원인은 연약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튼튼하게 엮인 불행과 우연이었는데 말이다. 눈썹에 어린 물기가 차가웠다. 밤 공기 때문일까 싶었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감각이 차가움이라니. 사람 속상하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서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댐이 터지는 것 같은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다. 다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절벽 아래에서 위로. 이 근방의 상승기류가 강한 편이라고는 들었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다. 연서는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떠올랐다. 오늘 날씨는 온화한 초가을이다. 비 한 방울, 구름 한 점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을 리 없다. 이런 산에서 갑자기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도 아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기류였다. 다만 연서는 이런 사리를 분별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경악한 나머지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등을 받치는 부드러운 바람에 연서는 눈을 떴다. 검푸른 하늘 한가운데 새하얀 보름달이 있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팔을 뻗었다.
빛나는 달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보름달은 도망치듯 멀어졌다. 연서는 금방 그 사연을 알 수 있었다. 그건 하늘도 아니고 달도 아니었다. 매끄러운 유선형 몸통, 양옆에 달린 송편처럼 둥근 지느러미가 보였다. 마치 고래를 닮은 거대한 괴물의 눈이었다. 괴물은 연서를 지나쳐 하늘로 치솟았다.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진 등 위엔 숲이 있었다. 그리고 나무마다 작고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바람이 떨어진 꽃이 괴물의 궤적을 따라 흘렀다. 개울에 떨어진 꽃, 혹은 밤하늘에 쏟아진 별 같았다. 이윽고 꽃잎이 연서의 앞까지 날아들었다. 짙은 향이 물씬 풍겼다. 작고 노란 별을 닮은 금목서 꽃이었다. 별빛 꽃무리가 가을달 아래로 흩날렸다. 은하수처럼 흐르는 그 모양을 보면서 연서는 금목서의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달에 사는 토끼가 쉬어간다는 개수나무, 바람, 달빛, 꽃향기, 뒤섞인 환상이 연서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괴물의 등에 있는 숲에서 얼핏 하얀 토끼를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 마법의 폭풍이 끝났다. 연서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에야말로 죽는 걸까? 혹은 이미 죽은 걸까?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 그때 또 다른 부드러운 힘이 그녀를 받쳐들었다. 이번엔 어떤 환상일까 싶어 눈을 떴을 때 달을 닮은 또 다른 눈이 보였다. 투명하게 빛나는 담록색, 그 이름 모를 남자였다. 이번엔 전설보다는 동화에 가까웠다. 그는 떨어지는 연서를 품에 받아들었다. 졸지에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공주처럼 안기고 말았다. 짧은 모험 끝에 연서는 다시 단단한 화감함 대지를 밟았다. 고개를 들자 그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깊은 산호초 바다 같았다. 그 안에서 조금 전 봤던 괴물의 모습이 짧게 비쳤다.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이었다. 연서를 손님용 테이블에 앉혀두고 남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고래를 닮았고 건물 한 채만한 크기의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잘못 보셨겠죠. 고래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연서는 이 이상한 남자와 토론을 벌였다. 그는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를 배반하듯 남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연서의 착각이라고 단정지었다. 그가 차 주전자를 기울이며 말했다. 하늘을 나는 고래는 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상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죠. 그 가운데서 몸을 비트는 거대한 짐승. 하늘을 나는 듯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고래는 예로부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그 모습이 대단히 경이로울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고래는 바다를 헤엄치는 포유류일 뿐입니다. 그 낭만적인 움직임 또한. 남자가 능숙하게 차 주전자를 거두었다. 주둥이 끝에서 투명한 붉은빛의 액체 몇 방울이 찻잔으로 떨어졌다. 실제로는 기생충을 떨쳐내기 위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절벽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연서는 답답한 듯 쏘아붙였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탓에 맞은편의 남자가 생면부지인 걸 잠시 잊었다. 평소 조심스러운 그녀의 성격에 비하면
파격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추궁에도 남자는 태연하게 답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나요? 할 말이 없었다. 연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그게 당신 하나였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남자는 느릿하게 찻잔을 그녀 옆으로 밀었다. 실제로는 추락하기 직전에 제가 붙잡았죠. 다만 죽음을 예감한 나머지 뇌에서 일종의 신경 반응이 일어나 허구적인 체험을... 하여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주마등 같은 거죠. 하지만... 추락의 흡인력, 한밤을 가로지르던 부유감, 그런 감각마저도 전부 허상이었다고? 연사는 혼란스러웠다. 만개한 꽃밭에서 그때의 개수나무 꽃향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고작 주마등이라니. 연서는 은연중에 그가 수긍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이 저를 받아들었잖아요. 괴물의 비행에 휩쓸렸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질 때. 아니요. 그의 눈이 휘어졌다. 웃는 얼굴을 박제한 석고상 같았다. 환상입니다. 전부. 쐐기를 박는 듯한 단호함에 연서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아서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멀쩡한 정신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정신이 산란했다. 길도 잃었고 절벽에서 미끄러지기까지 했다. 냉정하게 지켜봤을 그의 말이 훨씬 설득력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말싸움을 벌일 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 순간이 진짜든 환상이든 그녀의 삶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일인가? 그녀는 짙은 체념이 배인 목소리로 말했다. 환상이네요. 별 쓸모도 없는. 제 말이 언짢으신 모양이군요. 그런 줄 알면 보통은 모르는 척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의 뻔뻔함에 연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곧 울컥 화가 치밀었다. 지금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참이다. 오늘은 끝까지 험난한 하루였다.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제가 바보같이 절벽에서 미끄러지고 환상이나 보고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든 간에 굳이 짚어주실 필요 없잖아요. 어째서죠? 우린 처음 만난 사이니까요. 뭐 대단한 사실이라도 깨달은 양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를 옷으로 지어입은 것 같이 생겨서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야 연서는 언짢은 마음을 조금 내려두었다. 사과를 받고 나서야 대뜸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초면에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서는 작은 후회를 담아 사과의 말을 전했다. 죄송해요. 제가 방금 예민했어요. 그가 대답 없이 빙긋 웃었다. 유려한 미소에 연서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그는 시종일관 나긋하고 고요했다. 좀 전까지 화를 낸 연서가 무색할 정도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에 괜스레 얼굴을 숨겼다. 그때 그녀의 옷자락을 누가 잡아당겼다. 돌아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였다. 얼추 4~5살, 키는 연서의 허리를 겨우 넘을 정도였다. 소녀가 동그란 눈으로 연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은 입이 우물거리는 게 꼭 토끼 같았다. 손님이야? 소녀의 말에 연서는 비로소
여기가 서점이라는 걸 인지했다. 절벽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며 그가 이런저런 소개를 하긴 했다. 그러나 연서는 좀 전에 겪은 비현실적인 일에 충격에 빠져있느라고 대부분 흘려들었다. 그녀는 얼른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다.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책장이 그득했다. 한쪽에 놓인 도서 진열대를 통해서 이곳이 서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넓게 깔린 진녹색 카펫이 이 서점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오래된 고목에 낀 이끼 같은 장소. 여긴 보통의 서점보다 음침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아치형 통로 옆에 매달린 탈이었다. 눈구멍이 4개나 뚫려있고 입꼬리가 삐죽하게 올라가 웃고 있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으스스했다. 이 장소를 도깨비의 은신처처럼 보이게 하는 방점이었다. 연서가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소녀가 연서의 옷깃을 손으로 조물조물했다. 그러고는 점퍼에 달린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바람에 연서는 딴 생각을 멈추고 소녀를 보았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지만 너무 작고 어렸던 탓에 그 행동이 마냥 귀여웠다. 연서는 주머니 안에서 동전 크기의 초콜릿을 꺼냈다. 이거 먹고 싶니? 안 됩니다. 내내 잠자코 있던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리같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는 마시려던 차를 그대로 들고 무표정하게 소녀 쪽을 보았다.